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부산 구평동 산사태 매몰 현장에서 밤사이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남긴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도 700명이 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어제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한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를 두세 차례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 출석과 귀가는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보수 정당과 보수 단체들이 주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46명은 연행됐습니다.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고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파주와 김포 지역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기, 인천, 강원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 중지 조치는 집중 소독을 위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이틀 연장됐습니다. 북미비핵화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서 곧장 귀빈실로 이동하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현지 시간 4일 예비 접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고 말했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찰청 본부에 행정직원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 경찰관들을 공격해서 4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 동기를 현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부산 구평동 매몰 현장에서는 밤사이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네, 새벽 시간 내륙을 관통해서 물폭탄을 쏟아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긴 이번 태풍. 어제 아침에 저희가 특보 전해드릴 때보다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0명이고요.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재민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홍지용 기자입니다. 불찾기가 흙더미를 쉴 새 없이 퍼냅니다. 수색대원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산사태로 일가족 3명 등 4명이 매몰됐던 부산 구평동의 구조 현장입니다. 흙더미가 산비탈을 따라 쏟아져 주택과 식당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사고 당시엔 70대 부부 등 4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0대 부부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수색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지만 어느 매몰자의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까지 태풍 미탁으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449세대 7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77세대 66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회관 등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와 붕괴도 잇따랐습니다. 중대본에는 민간시설 3,267건, 공공시설 359건 등 3,62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 1,861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공공시설인 도로와 교량도 16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37일 만입니다. 공개 소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정 교수는 검찰 직원용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자녀 입시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후 5시 20분쯤 문자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오후 4시쯤 끝났고 정 교수는 진술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힌 만큼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소환 조사가 두세 차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 소환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정 교수가 검찰청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는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검찰 직원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통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보 준칙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정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정당과 보수 단체들이 주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까지 10개 차로는 전국에서 모인 시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청와대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46명은 연행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전국에서 몰려든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공화당도 비슷한 시각 숭례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시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이재호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앞까지 통제된 2.1km 구간 10개 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탈북민 단체 회원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식까지 행진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가 46명이 연행됐습니다. 서울 대학로에선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8일 서초역 등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초동에서는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에 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과 조 장관을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쪽의 전선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결과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미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고 말했고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박현영 특파원,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정확히 어떤 입장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지켜보자, 그들은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곧 그들과 대화할 것이다.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일정이 5일로 정해지고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뒤 북한에 대한 첫 언급입니다. 네, 북한이 이틀 전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너무 나간 것이냐는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SLBM은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질문인데요. 내일 열릴 북미 실무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네, 박현영 특파원. 비건 대표는 어제 주미 한국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건 대표는 어젯밤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는데 대북 메시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비건 대표에게 북미 실무협상 준비에 관해 물었는데 일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긴 채 서둘러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북한이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고 공개 발언한 것과 달리 미국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자, 끝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도 살펴보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늘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시험 발사가 불필요하게 도발적이며 북한은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 SLBM 발사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입니다. 어제 또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2건이 확인돼 확진 농가가 13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하자 정부가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발생 농가 3km 안에 있는 돼지는 지금까지처럼 살처분을 하고 아닌 곳은 정부가 모두 사들여서 도축을 하거나 살처분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4건이나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살처분 대상이 아니면 모두 사들여 정밀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는 돼지만 도축해 출하합니다. 돼지가 출하되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역시 살처분합니다. 도축장에서는 다시 임상과 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달 18일 이후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연천에서는 열병 발생 농장의 반경 10km 안의 농장에서만 조치가 이뤄집니다. 농식품부는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오는 6일 새벽 3시 30분까지 48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도축장과 분뇨 처리 시설 등 돼지열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있는 경찰청 본부에 흉기를 든 남성이 들어가서 경찰관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을 벌인 이 남성은 경찰청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은 프랑스 파리 핵심 관광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경찰관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청의 행정 직원인 남성이 갑자기 동료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범인은 파리 경찰청의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45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Ce collègue assaillant est un collègue administratif qui a plus de 20 ans de maison, comme on dit dans notre jargon, au sein de la préfecture de police. Sa dernière affectation était la DRPP, autrement dit la direction du renseignement. Il ne posait strictement aucun problème. 범인은 파리 경찰청의 중앙 정원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파리 경찰청을 방문, 순직한 경찰관들을 애도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 흑인을 침입자로 오해하고 총을 쏴서 숨지게 한 경찰관.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 사실상 무기징역형도 가능했지만 법원은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형이 가볍다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뜻밖의 장면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일 댈러스 연방지방법원은 앰버 가이거에게 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유죄 판결로 최대 99년형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겁니다. 법정 밖에 있던 시위대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This is not a joke. This is our life. 하지만 같은 시간 법정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숨진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는 가해자인 가이거를 향해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한 뒤 판사에게 뜻밖의 요청을 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판사가 수락하자 브렌트는 흐느끼는 가이거에게 다가가 용서의 포옹을 했습니다. 가이거의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본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존슨 댈러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보탐진의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 믿을 수 없는 용기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인 가이거는 지난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3층이 아닌 4층에 잘못 내린 뒤 보탐진의 집에 들어가 침입자가 든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다시 시작이 될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스웨덴에 도착해 있는 상태고 수석 대표 김명길 대사는 출발에 앞서서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베네수엘라는 현 정권 들어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마두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겁니다. 제재를 피하는 조언을 듣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이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이 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데 이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의 방북도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일에 국영 TV 프로그램에서 방북 일정과 관련해서 아주 우리는 곧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현 정권 2인자로 여겨지는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은 지난달 24일에 평양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북한과 기술, 산업, 군사협정을 맺는 등 양국 간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의 밀착 행보에 대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남미 관련 현지 매체는 베네수엘라가 북한에게 제재 회피와 관련한 조언을 듣기 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라크 반정부 시위 소식 이번 주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위를 벌이다가 사망한 시민 수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서 3일에도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의 규모가 또 커지면서 대립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압하려는 군경은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는 물론 실탄까지 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주요 여신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21명이 숨졌고 또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이 중에는 10살짜리 소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일자리 확대와 또 기본적 공공서비스 개선 그리고 부패 청산 등을 요구하면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한 강경 진압이 시도되면서 타이어 등을 태우면서 저항하는 시위대와 격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8시쯤에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탑승객용 출구를 이용하지 않고 활주로에서 곧장 귀빈실로 이동하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예비 접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됩니다. 스톡홀름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탄 차량이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 귀빈실에 도착합니다. 김명길 대사를 비롯해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등이 내려 귀빈실로 들어갑니다. 김 대사 일행이 탄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는 현지 시간 3일 오후 5시 40분쯤 착륙했습니다. 일반 탑승객이 이용하는 출구 대신 활주로에서 곧장 귀빈실까지 이동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도착 전부터 차량을 대기시키며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귀빈실에서 30분 동안 머물며 스웨덴 정부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 스웨덴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대거 나왔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조만간 스톡홀름으로 올 예정입니다. 김 대사는 베이징 공항을 떠나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며 결과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미 간 직접 대화가 평화적 해결에 희망을 키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입니다. 김명길 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공항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협상 전략을 가다듬은 뒤 내일부터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스톡홀름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2차례에 걸쳐 공식 홈페이지가 해외망을 통한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있었는데 국내 한 보안업체는 일본의 극우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종철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사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구태 정치의 1번지가 되고 있다며 자신이라도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이 개천절인 어제 일본 도쿄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고노다로 방위상이 잠시 들러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들에서 현장 사망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국토부가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 가운데 9개 회사에서 1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서희건설은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가 사고가 많은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또 불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이른바 페이스페이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3D 카메라로 얼굴을 찍고 카드 정보와 함께 등록을 하면 이후 안면 인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지난 8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조강 생산량 10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1973년 처음으로 쇳물을 생산하고 32년 만인 지난 2005년에 5억 톤을 넘어섰었고요. 이번에 46년 만에 10억 톤도 넘겼습니다. 10억 톤은 중형 승용차 10억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7분 경남 밀양시 동남 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편 집배 업무를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집배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3월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트럭과 충돌해 숨졌는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울산시 울주군 명선도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사람들이 파도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간 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는데 울산해경이 긴급 출동해 표류 중인 3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만들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가칭 416 생명안전공원입니다. 추모비와 기념관 등이 들어섭니다. 다음 주 수요일 한글날을 맞아서 국립한글박물관이 내일부터 한글 축제를 엽니다. 한글은 왜 한글일까? 특별 해설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체험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넘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쿠바 재즈계의 거장, 피아니스트 오마르 소사를 비롯해서 해외 15팀, 국내 8팀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경제단체장들과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지난 7월에도 간담회를 열어서 일본의 규제 조치, 대응 방안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대내외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경제인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사흘째인데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책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은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파생결합 상품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올해 전국체육대회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 개막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올해 100회를 맞아서 올림픽급 규모로 성대하게 열립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47개 종목에 선수단 3만 명이 참가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태풍은 모두 지나가고 다시 맑은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요.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전 지역과 경기 동부, 경북 북부까지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주가 27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28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한도 중부지방은 기온이 비교적 높지만 북부지방은 중강이 최고 13도, 청진이 19도 등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늦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이 22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가 일본의 침략 역사를 왜곡한 강의로 학생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의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가 하면 제국주의 상징인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선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흘렸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직접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강남대 서무 교수의 강의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학교도 세우고 뭐 소방서 세우고 그다음에 댐도 만들고 전부 다 일본인들의 힘을 쓰는 겁니다. 30년 동안 조선 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바보한테 지나가지. 수자만 잔뜩 해놓고 뽑아가지고. 오히려 우리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좀 심하게 장난을 친 게 뭐야? 일본의 쌀을 스탈에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스탈이라고 하면 돈 안 주고 뺏어간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일본은 식민지한테 단 한 푼도 쌀을 스탈하고 쌀을 쓰고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자살특공대 가미카제도 미화합니다. 제가 그 가미카제 특공대 기지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 무서워져 있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 같은데 그거 입는데 다 울고 있어. 그리고 써 있어요. 그 다음 날 추석. 학생들은 전공 수업이라 반발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군대 금융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친일 망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3주차 강의 동안 계속 취재진이 직접 이번 주 서 교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식민지 배상금도 줄 필요 없어. 전세 배상금도 줄 필요 없어. 개인 청구권을 하면 어떻게 돼? 일본이 더 받아서 멈춰 더 많아. 원조로 가정된 일본 차관을 부모 지원과 비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해서 이제 전쟁한 사회인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보상 원조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책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토지나 쌀이나 혹은 뭐 문화재나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면 그거 다 수탈이죠. 서 교수는 천편일률적인 반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일부 경솔한 발언은 사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승객 30여 명이 탄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고 버스는 이어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폭발 화재로 울산 연포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이 18호 태풍 미탁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도호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으로 인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폭발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는 선박 내 적재된 화물을 이적한 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선주 측 보험사와 군안업체 등은 태풍이 지나간 뒤 화물 이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선 40대 낚시객이 갯바위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8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김모 씨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 구급대가 김 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너울성 파도로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주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부터 광장 정치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모든 이슈를 흡수해버린 이른바 조국 블랙홀 정국에 대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 부근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또 열립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역시 조국 장관 이슈들로 뒤덮였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얘기부터 해보죠. 주호영 의원께서 어제 직접 현장에 계셨죠? 예,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주 분노가 대단했죠. 저는 밖에서는 일부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집회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우국
시민들이 참석한 그런 거대한 집회였고요. 온갖 특혜, 불법, 그리고 위선과 궤변으로 점철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임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아집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을 향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회 참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유가 터무니없는 과장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300만까지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방적인 서로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저는 지난주 서초동 집회는 페르미 기법으로 추정하면 전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2만 명쯤 되고 서리풀 축제에 참석한 7만을 빼면 대략 5만 정도였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2년 전 탄핵 촛불 시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가 32만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의 상인이나 사진에 보면 그 정도 인원이었다. 32만. 그렇고 소위 페르미 기법에 의한 추정을 하면 큰 길만 23만이었다. 그리고 저녁에 대학로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5천 명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거대한 물결이었죠. 지금까지 역대 정치 집회로서는 아마 가장 많이 모인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은 어제 집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집회가 이렇게 커다랗게 세 덩어리더라고요. 네. 하나는 광화문 쪽에 큰 집회가 하나 있고 서울시청 못 미쳐서 한 덩어리 또 집회가 있고 그 뒤에 또 한 덩어리 집회가 있고 그래서 하나는 정광훈 목사 등 그 일본 이제 종교의 그런 집회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공화당의 집회, 공화당의 태극기 집회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집회인데 저는 서초동 집회가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이었다면 어제 집회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였다. 오히려 이 집회 문화를 보면 한 20년 정도로 후퇴시킨 그런 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공문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국에 지구당별로 최소 150명에서부터 400명까지 보좌관은 전원 동원하라고 그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태풍 때문에 그 대구 경남 쪽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쪽에서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큰데 그 지역까지 다 동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이 동원 집회를 한 거 참 이거는 전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우 대표께서 현장에 나와 보셨으면 그런 말씀은 못 하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서초동의 집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직화된 집회였다. 그리고 관제 대목의 성격이 있었다. 그 증거는 대통령께서 고무하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우리 국민에게 너 편 국민, 내 편 국민이 있냐고 하니까 그런 건 없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 그랬는데 그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고 저희 당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버스 2대가 왔습니다. 사실 이전 집회는 당원들 위주였는데 어제는 당원이 4명 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가면 되느냐는 분들만 가득 차서 저희들이 모아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여당 원내대표까지 하셨으니까 민심을 좀 가까이 와서 좀 제대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어제 그 집회에 주호영 의원은 참석하셨는데 저는 서초동 집회에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서초동 집회에 정당이 개입하고 또 우리가 동원하고 또 일부러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그 국민들이 정말 앞으로 나라를 걱정을 하면서 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면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면서 안 갔습니다. 근데 어제 그 집회를 가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황교안 대표까지 전원이 나서서 마치 이게 무슨 그 발언 수위나 이런 것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발언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 선동의 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집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집회라면
다시는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죠. 아니 그 큰 거대한 인원이 모이니까 자꾸 당의 집회로 격하하려고 하고 아니 그렇지 자꾸 않아요. 뭐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권이 망할 때는 자꾸 자기 쪽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거대한 민심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어제 모인 인원들이나 그 주장들이나 요구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서초동 집회 못 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서초동 집회는 조국 일가의 부정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불순한 동기의 집회고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나라냐라고 외치는 국민들이 거리에 모두 뛰어나온 그런 집회였어요. 오히려 조직적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말은 많은 국민들이 각자 뛰어났다는 이야기죠. 서초동 집회처럼 일사불란한 것은 누군가가 지휘하고 누군가가 주도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제발 민심의 현장을 좀 보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광화문에서 물러나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달려가서라도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겠다. 어제는 대변인조차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불통 정권입니다. 참 통탄하지 못할 서초동 집회의 성격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컸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과거 정권 때 수사를 하면서 과잉수사, 과소수사. 과잉수사는 권력의 굴종한 수사고 과소수사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겁니다. 대개 과잉수사는 미네르바 사건이랄지 이렇게 PD 수첩이랄지 이런 정권에 저항하는 수사에 대해서 과잉수사를 했던 그 많은 수사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과소수사는 대개 재벌, 재벌, 기득권,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과소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과잉수사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런 검찰에 대해서 국민 불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권력 눈치 봐라.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과도하게 하면서 행태는 그러니까 수사는 하면서 행태는 아주 과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조국 그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양분돼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서초동에 모이는 것이고 조국 봐줘라, 뭐 조국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그야말로 곁가지 그런 것이고 이 본질은 검찰 개혁이죠. 검찰 개혁을 위한 서초동 집회에 대항해서 어제 집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득권 세력의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집회가 갖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말씀. 그중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게감 있게 듣고 있죠. 네, 우 의원님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주 의원님 반론 간단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르고 뒤로 어르고 앞으로 뺨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말씀은 해놓고 온갖 수사 방해 압력 도를 넘고 있습니다. 수사 전혀 과잉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범을 아직까지 한 달 이상 40일 이상 한 집에 살면서 말 맞추도록 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택 압수수사 한 달이나 지나서 했고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휴대폰 압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하는 신용만 내고 요란스럽게만 하지 수사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뭐가 두려운지 온갖 이유를 달아서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된 거 뭐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어제 오늘 또 조국 장관과 부인이 공범들이 지금 공모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이게 과잉수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할 일이 많지요. 많은데 이건 조국 수사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한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들도 있고요. 여러 말씀을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제 집회에 대한 평가만을 놓고도 두 분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국민들의 의견도 양분이 돼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정치권이 잘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광장으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들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우리 이 사건의 출발 역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청문회 과정이 좀 더 차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는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할 때부터 느끼는 겁니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그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한다거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런 건 검증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낙마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하고 또 그거 가지고 뻑하면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야당은 그야말로 이 정치를 파탄시키고 국정을 판탄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 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국회 보이콧이 17번, 18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벌써 우리 주호영 의원과 3번째 여기서 토론하면서 계속하는 얘기인데 수사는 검찰에다 맡겨라. 아까 그 수사를 뭐 봐주기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누가 그렇게 느낍니까? 검찰의 숫자도 그렇고 압수수색 70번이나 유례가 없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검찰 개혁하라고 그 인권을 침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지 말고 민생이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국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에서 돌아와서 국회를 국정감사도 제대로 하고 예산도 제대로 다루는 그런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이 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당연히 크죠. 이 책임의 대부분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있다. 인사청문은 정책과 자질 두 가지를 보는데 자기 자질이 검증된 분은 정책만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쉽게 통과되는데 아니 불법 위선 뭐 이런 걸로 자격이 통과 안 되는 사람은 정책 검증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아주 괜찮은 장관들은 검증해서 없으니까 바로 정책 가서 임명이 됐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 아마 자기들 편중에서만 아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니까 우선 자격 검증에 통과 안 되는데요. 자격 묻어두고 임명해 주자.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조국 장관의 불법 위법이 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 이 정부 들어서고 2년 반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하는 점들을 즐기면서 쾌재를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적폐청산할 때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하고 왜 하필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으며 어제 보십시오. 그 정경심 교수 어떻게 피의자의 모습입니까? 기소까지 된 피의자의 모습입니까? 공개로 출석시키겠다 해놓고 비공개로 소환을 하고 심지어 사진 찍힐까 봐 검찰청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경비들이 동원돼서 다 치웠다는 거예요. 이게 소환이냐 이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의전 받으러 간 것이지. 네,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지 37일 만인 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수사가 전 도대체 뭘 수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가 되고 거의 200만 건 정도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딸의 표창장 이런 문제였는데 딸이 조사받고 나와서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인턴 사무실에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무슨 어떤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친구의 아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한 적도 없는데 그건 통화 기록을 살펴봐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사를 2차례나 받았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 아주 28살의 아주 그 젊은 친구인데 세상에 어려움도 많이 겪어보지 못하고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했다라고 할 때는 정말 증거도 분명치 않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어제 그렇게 이제 소환하는 과정을 무슨 자유한국당에서 황제 수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황제 수사입니까? 정경심 교수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수사를 받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지병을 갖고 있고 그 지병이 굉장히 심각한 지병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속에서 수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공개, 비공개는 어느 것이 황제 수사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마치 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조사 끝나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역시 피의사실 공표가 됐어요.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냈는데 본인이 그냥 무조건 부인하더라. 이런 기사가 그냥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망신주기 수사 이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당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우 의원님께서는 방금 말씀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어요. 한 달 이상 수사하고 나온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된다고 하는데 검찰로 하여금 피의사실 공표하게 해보십시오.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지. 수사한 걸 말은 못하게 하고 나온 것이 없다고 하고 자꾸 이런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니 언론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면 언론에 검찰발 기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검찰발 기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아니 언론에 그렇게 두 번째로 잠깐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인했더라. 이게 무슨 피의사실입니까? 피의사실은 어떤 혐의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창장 이런 문제거든요. 아니 그렇게 알 권리를 하시는 분들 알 권리를 하시는 분들 객관적인 사실을 잠깐만요.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주호영 의원께서 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국민 알 권리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뭐 조금만 이야기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표하지 않으면 나온 것이 없다. 기소할 때 다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피의자들은 항상 감추고 거짓말하게 마련입니다. 인턴 사무실 그림 저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인턴 안 가도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 한둘 이야기만 들으면 다 그릴 수 있고 저는 여당이 앞장서서 조국까지 가족까지 변호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망가지고 있다. 차라리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맡기고 보자 이래야지 왜 피의자의 말을 자꾸 변호하고 옹호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분노하고 뛰어나오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변호해서 될 일은 아니다. 엄격하게 검찰에 맡기고 무슨 민주당 당대표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인권을 지켜라 이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 더 수사하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를 그냥 검찰에다 맡기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검찰발 기사를 하고 계속 보도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 증폭시켜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대립하게 되는 거죠. 저는 누차 얘기합니다만 검찰 수사가 과도하리 많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본인을 비로소 불러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딸을 2번씩이나 불렀는데 딸은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최근에 화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한 그런 범죄자도 계속 감추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딸을 2번씩이나 불렀는데 딸이 이렇게 하는 데는 객관적인 증거가 마땅치 않은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걸 검찰에 맡기고 더 이상 이것을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아닙니까? 마지막 국회를 정말 지금 엄중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 2달도 넘었어요. 2달. 파사 현정
잘못된 것을 고치면 옳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조국 장관 해임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민생은 저절로 돌아갈 텐데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과 민주당이 막고 서면서 때만 되면 민생 그러는데 이 부정불법을 눈 감고 보자는 것입니까? 민생을 진정 민주당이 생각하신다면 조국 문제 처리하면 바로 민생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거 없이 조국 덮고 넘어가자.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고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숱한 보도 중에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검찰 발이라고 인용하는 것도 있겠지요. 저는 보도가 100이라면 뭐 작게는 10, 20 잘못된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조국 기자회견 과정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에 의해도 말 앞뒤가 안 맞고 부인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다,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7, 80 이상은 지금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기소되고 유죄받고 다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 달 이상 지금 공범을 이렇게 한 달 이상 같이 살게 하는 수사가 없어요. 요란만 하지 실질은 다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딴 곳에도 했습니다만 과잉 수사가 아니고 과소 수사다. 흉내만 내고 실질은 봐주는 거다. 보십시오. 출석도 비공개로 하고 조사받다가 나 몸 압박하고 가는 피의자 잘 봤습니까? 많죠.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119를 부르려고 했느니 감성팔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도 SNS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할리우드 액션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고 저는 이 케이스가 아마 우리나라 형사법 교과서에 올라갈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온갖 편법과 궤변을 동원해서 사법체계를 망가뜨린 케이스로 저는 교과서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고요. 이제 끝으로 우원식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의 답변을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두 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서초동 집회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검찰 개혁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 검찰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검찰이 정치 검찰 아닌가 하는 또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 아닌가 이런 의혹 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저 국민들한테 드러난 거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 그것과 고발을 했는데 청문회를 합의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이런 정치 과정에 검찰이 개입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검찰 개혁을 가장 중심에다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적임자라고 내세운 장관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 지나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검찰과 많은 수의 압수수색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관 후보자를 내놓을 때 검찰 눈에 어긋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게 광화문에서 그 대응 집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못하게 또는 이런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고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집회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정말 같이 검찰 개혁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이슈들이 모든 상황들, 우리의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까지 다 흡수해버린 이른바 조국 블랙홀. 여전히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아니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덮기 위한 집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10초 더 하십시오. 국민의 민심이 검찰 개혁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2년 반이나 놀다가.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좋습니다. 맞짱 토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착 비리 문제로 최근 3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을 분석해봤는데요. 단속 등의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대가를 말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모두 경찰이 단속 대상 업주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한 말이나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JTBC 취재진이 이런 비리가 적발돼 최근 3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 27명의 공소장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자주 눈에 띄는 단어는 형님, 인사 같은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친밀감을 강조하고 금품을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대처 방법도 설명합니다. 받는 대가는 다양합니다. 돈은 물론 양주 같은 뇌물이나 성접대부터 원룸을 계약하고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승진을 빌미로 동료를 설득하고 업자들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적발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이 각각 5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지구대 근무나 유흥업소를 담당하는 풍속계에 근무하던 경찰이 많았고 돈과 밀접한 경제팀, 지능범죄수사대 등 소속도 적지 않았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렇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걸 넘어서서 수사에 개입까지 한 경찰도 있는데요. 경찰 감찰에 대한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이런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가운데 경찰 자체 감찰로 적발된 게 절반이 안 됐습니다. 내부 감찰은 이런 비리가 점점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울산의 A 경찰관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한 주지 스님에게 빌린 게 아니라 보시를 받은 걸로 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서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도 합니다. 경비에 쓰겠다며 뇌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지 스님 수행비서인데 울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이쪽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빼주는 정도를 넘어서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사건이 무마되지 않자 주지 스님이 A 경찰관을 고소하면서 비리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불법 유흥업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의 수는 모두 198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적발돼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 내부의 감찰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경우 경찰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청탁하는 방법이 점차 은밀해지고 있어서 내부 감찰이 중요하지만 정작 경찰 자체 감찰로 잡은 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50% 이상을 외부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상당히 돌아봐야 될 지점 아닌가 싶어요.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구평동 산사태 매몰 현장에서 밤사이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남긴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도 700명이 넘습니다. 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은 출석과 귀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어제 조사는 건강 문제로 중단이 됐고 검찰은 정 교수를 앞으로 2-3차례 더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보수 정당과 보수 단체들이 주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46명은 연행됐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파주와 김포 지역 모든 돼지를 없애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발생 농가 3km 안에서는 종전처럼 살처분하고 그 외에는 전량 정부가 사들인 뒤에 검사 결과에 따라 도축하거나 살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서 곧장 귀빈실로 이동하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현지 시간 4일 예비 접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고 말했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찰청 본부에서 경찰관들이 흉기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을 한 범인은 경찰청에서 20년간 일한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7분쯤 경남 밀양시 동남 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경련을 제외한 4대 경제단체장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수출 부진과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제인들과의 대책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100회를 맞아 개막식도 성대하게 열립니다. 오는 10일까지 47개 종목에서 선수단 3만 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전북현대의 선두 복귀를 저지하고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경남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43분 터진 김준범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승점 25점을 쌓은 경남은 11호 한 계단 올라서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승점 67점을 기록해 선두 울산현대의 2점 뒤진 2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라쿠텐 저펜 오픈에서 2014년 US 오픈 우승자인 마린 칠리치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정현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칠리치를 세트스코어 2대1로 꺾었습니다. 정현이 투어 대회 8강에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오픈 8강 이후 1년 만입니다. 정현은 8강에서 다비드 고팽을 만나 4강 진출을 다툴 예정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언제 태풍이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맑고 깨끗합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은 몇 가지 키워드로 먼저 날씨를 알아볼까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맑은 하늘, 아침 안개, 그리고 한낮 늦더위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다만 곳곳 아침 안개가 짙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한낮 늦더위 계속되고 있죠. 말씀하셨듯이 낮 기온 조금 더 오르면서 막바지 한낮 늦더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하늘은 맑은데 아침에 안개가 꼈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지금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해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남부와 강원,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 상황이 무척 좋지 않은데요.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도 많습니다. 특히 경북, 경주는 가시거리가 10m로 바로 앞의 상황도 잘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평소보다 속도 줄이시고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 운전하실 때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때요? 네, 오늘 낮 기온 말씀하셨듯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네. 서울이 27도, 전주와 광주 27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어제보다 더 오르기 때문에 덥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인데 주말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늦더위와 작별할 때가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최고 기온 22도로 주말 동안 종일 선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많이 떨어지는군요. 한 6도가량? 네,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관리 더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이제 진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내일 강원도 전 지역과 또 경기 남부, 경북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이른바 어린 부자들 관련 소식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연령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 주식이
9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부자들의 부동산에 이어서 주식이네요. 네.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0세에서 6세까지 아이가 보유한 상장기업 주식이 9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주주들은 6,300만 주가량을 보유했고 평가액은 약 5,76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취학 아동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921억 원이었고 이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보유한 0세 주주들은 12만 6천여 주를 갖고 있고 평가액은 2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네, 다음은 병무청이 국적취득자 4명을 행정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최근에 면제 처분을 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실수를 한 건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올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병역 면제 취소 판정을 받았고 앞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명분을 얻어서 미국이 유럽연합에 앞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서 WTO는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징벌적 관세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가장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관세와 같은 대응 조처를 한다면 EU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미국과 EU가 무역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협상에 대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이 총격 사건 가운데 한 개인이 저지른 이 범행으로는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죠.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에 대한 보상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58명이 숨지고 이 5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 범인이 투숙해서 총을 쐈던 만델라베이 호텔을 소유한 MGM 리조트가 약 8억 달러, 우리 돈 9,600억 원가량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범인 스티븐 패덕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데요. 당시 패덕은 콘서트장을 향해 실탄 1000여 발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제적 어려움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37일 만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황제 소환이다, 특혜 소환이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검찰은 공개 소환은 아니지만 1층 현관을 통해서 이제 출석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정경심 교수를 엄격히 따지면 공적 인물이다거나 네.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도 좀 배려가 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개 소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수사 관행 중에서 제일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포토라인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고심 끝에 이제 검찰은 비공개 소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들이. 네. 앞으로 뭐 다른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비공개로 하고 한다면 형평성이라든지 뭐 특혜라는 주장은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 아마 비공개 소환이 원칙으로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황제 소환 이런 논란이 있은 이유가 사실은 국정농단이나 적폐 수사까지는 거의 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공개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그 1호에 적용이 됐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도 이전에 공개 소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바꾸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계속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단지 그 적용의 시점에 있어서는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검찰의 어떤 그러한 결정은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고 사무소 위조 혐의도 있고 구체적인 혐의들을 좀 살펴보죠.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창장이랄지 아니면 카이스트랄지 서울대에서 어떤 인턴십 과정에서 그 인턴십 증명생활의 유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표창장에 관련돼서는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촌 조카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그럼 오촌 조카 어떤 공모 여부,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자자가 아니고 펀드 운영자로서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오촌 조카가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정경심 교수에 전달해 준 걸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관리사 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를 통해서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려고 한 부분, 그리고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있던 데스크탑을 갖다가 또 빼돌렸다는 부분, 이런 부분 아마 혐의를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데 사실은 어제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8시간 조사해가지고는 이 부분을 좀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다시 재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두세 차례 정도 더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그 횡령 혐의에 대해서 말이죠. 공범 의혹 이런 부분도 제기되었었는데 어제 조범동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 공소장 부분도 일부 드러난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조범동 씨와 정 교수 간의 공범 이 부분은 적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실 어제가 이제 구속 2차 만기였잖아요. 이제 조범동 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검찰이 왜 영장 범죄 사실이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공범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적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조범동 씨를 단독 기소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게는 두 번째인데요. 무게 중심 두 번째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안에다가 정경심 교수하고 조범동 씨가 같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하면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공소장이 이미 외부로 다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걸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단독으로 기소하고 정경심 교수를 조사한 다음에 공범으로 적시하든지 아니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든지 그런 어떤 수사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 의도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에 영장 범죄 사실 공소장에 조범동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게 되면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청구하지 않을 것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범동 씨는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조범동 씨의 거기에 공범으로 기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고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가 소환 조사를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소환 조사를 몇 차례 더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또 검찰이 이제까지 37일 넘게 이렇게 수사를 했던 것 자체는 사실은 칼날의 끝은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소명을 거의 됐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검찰이 갖는 부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사태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감사가 비는 날에 오라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20명에게 오늘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대로 한다면 그제 시작해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과 겹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국정감사 기간 소환 통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엔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에 맞고 합당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감사 기간과 소환 일정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국정감사 기간 중 비는 날짜에 출석하라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일 국감에 출석하거나 상임위가 계속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먼저 한국당 의원들이 가능한 날짜를 묻고 조율해서 일단 소환 통보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차 소환을 거부했을 경우 2차, 3차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선 수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큰 피해를 남긴 태풍도 있었고 참 길었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끝나가는 오늘 금요일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 오늘도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그야말로 역사 여행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양도성으로 가볼 텐데 네.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 됐어요. 네. 근데 먼저 어떤 곳인지를 먼저 보면 네. 놀라운 게 98일 만에 만들어진 곳이라고요. 예, 98개월도 아니고 단 98일 만에 네. 지어진 곳인데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로 좀 점철됐던 고려 말기를 딛고 일어선 국가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한 이제 시설이 필요했는데 특히나 고려의 귀족 권문세족들은 사병들을 거느릴 수 있었거든요. 해서 새로운 수도를 이제 만들게 됐고 그 수도에 대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 시설을 짓다 보니까 차일피일 뭐 천천히 지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단 98일 만에 짓게 되는데요. 더욱더 이 놀라운 점은 그 시기예요. 이 98을 두 번에 나눠서 공사를 합니다. 49일, 49일. 그 1차 49일은 언제냐? 음력 1, 2월이었고요. 2차 49일도 추수 끝낸 다음에 다시 불러서 공사를 한 한겨울에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 동원되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전체 18.6km의 어마어마한 구간을 97개의 구간으로 세세하게 쪼개서 각 지역마다, 즉 군현마다 공사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안전하게 또 튼튼하게 짓는 순서대로 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공사를 유도했던 거죠. 실제로 이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이 각 지역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네. 각자 성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선시대판 뭐 공사 실명제라고 아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걸 보면 또 의미가 남다를 것 네,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한양도성의 얼굴이 네. 또 사대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사대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조선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데요. 바로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기반으로 한 국가답게 이 문의 이름을 정할 때도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이제 5가지 가치를 넣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바로 인, 의, 예지, 신입니다. 동쪽부터 뭐 돈, 흥인지문, 또 서대문이 돈의문, 남대문은 숭예문, 또 북대문은 숙정문이라 불렀고요. 그 문들을 여닫는 시각을 관장했던 기구가 이제 보신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자가 빠져 있잖아요. 이 지자가 빠진 이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신분제 사회에서 이 백성들이 지혜롭기까지 하면 과연 이 신분제, 봉건제 사회가 유지될까 해서 빼놓지 않았겠느냐라고들 말을 하는데
한참 나중에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이 홍지문 터널을 만들면서 이 홍지문이라는 이름도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한양도성의 문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원래 지자가 아닌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는 아직까지 왜 뺐는지는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역사적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느끼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역시 빠지지 않는 게 걸으면서 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걷는 속도로 볼 때 이제 더 지그시 볼 수가 있는데요. 북쪽 산이 이제 북악산이라고도 많이 하는 백악산부터 낙산, 남산, 인왕산의 정상부와 이제 능선을 따라서 이 한양 도성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번에 걸으면 12시간 정도 걸리는 좀 어마어마한 거리다 보니까 한 번에 걷는 분보다는 이제 한 4구간 정도로 나눠서 걷습니다. 각 산 하나씩 끼고요. 걷는데 혼자 걸을 때도 물론 좋지만 이 도성 길라잡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세요. 이분들과 함께 걷게 되면 뭐 정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흥인지문 근처에 가시면 한양도성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전반적인 이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 관련한 이야기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한양도성 달빛 기행을 실시하고 있어요. 9월에 네, 2차례, 인기가 많죠. 네, 10월에 이제 2차례가 남아 있는데 오는 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5일과 17일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매 회당 35분만 참가할 수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그 공공예약 서비스 시스템에 빨리 접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2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네, 한 한 번에 번에 걸리거든요. 걸리면.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볼 수는 없고 네. 구간별로 좀 보면 네. 백악 구간부터 한번 볼까요? 네, 백악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한 40년간은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네. 곳이거든요. 바로 지난 1968년 1.21 사태 때문에 폐쇄돼 있다가 2007년경부터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곳을 따라 걷게 되면 조선시대 역사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또 그 이후에 광복 뒤에 이제 군사정권 당시의 남북 대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길을 걷다 보면 121 소나무 혹은 김신조 네. 소나무라는 걸 만날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68년 1.21 네. 사태 때의 총격전의 흔적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한옥 고택도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볼 수가 있다고요? 네, 이 백악산 코스를 이제 내려올 때 혹은 올라가기 직전에 이 성북동 일대에 이제 이 성북동 일대에서. 아주 멋진 한옥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우장입니다. 음. 승려 출신의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한 11년 정도 살았던 옛 집인데요. 이때 심우는 소를 찾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불교에서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심우장 근처에는 수연삼방이라고 불리는 전통 찻집도 있는데 이곳은 상허 이태준 선생, 우리 뭐 천변 풍경이나 문장 강화 등의 책을 남기기도 했던 일제 강점기 때의 민족 문인 중에 한 분인 이 상허 이태준 선생의 고택이 찻집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전철역인 이 한성대 입구역 방면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해곡 최순우 선생의 옛집이 또 남아 있는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기도 했고 또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의 기대서서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미의 어떤 우수성, 아름다움을 또 알려낸 그런 분의 고택을 지금은 민간에 역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원래는 개발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사라질 뻔했는데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네. 매입을 해서 지금은 민간에 개방을 해둔 그런 곳입니다. 남산 이렇게 음악회도 열리고요. 네. 남산 구간은 제가 마음이 좀 급했네요. 네. 남산 구간은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남산 구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조선시대 흔적 또 일제강점기 해방 후의 모습이 다 이게 응축돼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저렇게 최근에 복원한 구간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정상 부근에는 봉수대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한양도성의 남산은 사실은 조선시대의 위기 상황을 한 번에 이제 뭐랄까요 응축해서 시스템이 모였던 그런 봉수대의 최종착지이기도 했었어요. 네. 원래 5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한 곳만 복원을 해서 민간에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또 다니다 보면은 조선신궁을 비롯해서 경성신사, 뭐 내국 호국신사, 또 내기신사 같은 이 다양한 일제 때 또 신사 유구들도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여러 시대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를 갈 때 네. 좀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게 신분증 필요한 것도 있고요. 네. 또 시간도 또 정해져 있는 곳들이 있어서 미리 네.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이 특히 그런데요. 네. 이곳은 6시 전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저녁. 그리고 4시까지는 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해서
시간 제약이 좀 있고 또 법정 신분증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낙산이나 남산 같은 경우는 정비가 잘 돼 있지만 인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부근에 아직 안반으로 등산로 형태로 돼 있는 곳이 있다 신발 보니까 잘 신고 가셔야겠네요. 등산화나 뭐 적어도 트레킹화 정도는 신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양도성 살펴봤습니다. 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300여 편의 영화를 선보이는데요. 한국영화 100주년도 또 집중 조명을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기 3시간 전부터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탓에 전야제가 취소되고 안전을 기원하며 고사까지 지냈는데 태풍은 다행히 개막식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개막식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으론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둑들 시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말을 팔러 장터에 간 한 남자가 살해당하면서 가족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용과 연대라는 주제를 내세운 개막식은 미얀마 출신 난민 소녀의 노래,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12일까지 열리는데 85개 나라의 영화 303편이 부산 시내 곳곳에서 관객을 찾아갑니다. 2014년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측이 갈등하다 지난해 겨우 정상화된 영화제는 올해를 제도약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또 1919년 의리적 구토의 첫 상영으로 시작된 한국 영화의 100년을 기념한 회고전도 열립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태풍이 모두 지나가고 다시 맑은 하늘 펼쳐져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요.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오늘 속도 줄이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전 지역과 경기 동부, 경북 북부까지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7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28도로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한도 중부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높지만 북부지방은 중강이 최고 13도, 청진이 19도 등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늦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이 22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부산 구평동 산사태 매몰 현장에서 밤사이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남긴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모두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도 700명이 넘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8시간가량 조사를 한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검찰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구를 이용해서 검찰청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 농장에서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오는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돼지열병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고 이상이 없는 돼지는 도축해서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 중지 조치는 집중 소독을 위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북미 북핵 실무 협상에 나설 김명길 대사를 포함한 북한 대표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도 조만간 도착을 할 예정인 가운데 예비 접촉을 거쳐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